한미일 정상이 이 새 장을 여는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어떤 역사적인 갈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만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시점과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결단도 있지만 예, 큰 밑그림은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또 다극화 시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그러니까 인파이팅을 했어요. 동맹도 없고 적도 없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손잡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동맹이나 네트워크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 동맹 관계의 회복, 그다음에 민주주의 진영의 네트워크 강화 이게 기본적인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나토는 되거든요. 예, 미국이 중시하는 공간이 두 개죠. 전통적으로 대서양. 근데 저쪽보다 최근에 이제 태평양, 인도 태평양이 중국 때문에 커지면서 예, 나토는 되는데 아시아는 미국의 양자 동맹밖에 없거든요. 아, 미일, 한미, 그다음에 태국, 필리핀, 호주. 네, 근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쿼드도 해봤지만 쿼드도 애매하거든요. 예, 인도가 상당히 전략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으로 놓는 게 사실은 한미일이었어요. 요 이제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수요가 생겼죠. 왜냐하면 첫 예.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문제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이미 전술핵 운영 부대를 통해서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까지 하고 있거든요. 선을 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글로벌 전략, 세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맞물려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제 돌파구를 윤 정부가 윤석열 이니셔티브를 이제 취하고 나간 거고 이제 그 결과로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외신도 지금 나오죠. 사실 예. 저 그림의 핵심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단 한일 관계 미래는 아직 모르죠. 일단 돌파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우선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고 나서 같이 산책을 하고 또 20여 분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양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번 회담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거의 99% 정도는 미리 마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회담의 핵심이 뭐냐면은 삼국 협력의 케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성 있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형식으로 지금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5분 동안에 구체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이미 삼국 협력 그다음 한미동맹은 사상 최강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신뢰관계, 협력관계, 그다음에 케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뭐 북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인도 태평양에서의 어떤 경제 안보 협력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나눴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짧죠. 예, 그 예. 방향성에 대해서요. 이제 이미 전에 그 삼국 외교장관 회의도 했고 예. 실무진들이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예. 최근 몇 달간 계속 이어진 흐름이거든요. 예고된. 그렇게 보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무선에서 거의 마무리됐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8번째 만남입니다. 굉장히 오래 만났고 특히나 이제 지난 4월에 미국의 국빈 방문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협의 그룹을 이제 출범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한미일 회담을 계기로 인해서 일본이 이 부분에 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실적인 제약이 그러니까 예. 삼국이 케미 그다음에 협력 의지는 강하지만 미세하게 입장이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 지침을 개선해서 네. 적기지 공격 능력, 반격 능력 같은 공격 능력을 일부 헌법을 바꿔야지. 헌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수 방위 원칙은 있어요. 공격이 아닌 방위만 한다. 네. 그다음에 비핵 3원칙이 있거든요.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SSBN 미국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왔죠. 네. 공개는 안 됐지만 거기는 100% 핵무기가 실려 있어요.
전략 핵자 SSB는 그냥 깡통으로는 안 다닙니다, 절대로. 예. 그렇게 보면 일본에는 못 들어가요. 일본은 비핵 사원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NCG, 이 핵협의 그룹은 예. 양자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이 핵협의 그룹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비핵화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핵협의 그룹보다는 일본도 미국과 확장 억제에 대한 협의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 해구산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확장 억제 차원에서 아니면 북핵 대응에서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 구도는 가능하지만 NCG에 북한이 들어오는 일본이 들어오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NCG는 한미 양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체제일 때가 가장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본의 어떤 제약이나 일본이 가진 특성 또 한미의 특성을 모두 이제 그 중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확장 억제 협의체나 이런 건 가능하죠. 약간의 국가마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이 NCG에 일본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이신데 한미일이 더욱더 구체적인 어떤 군사 협의체라고 해야 될까요? 강화된 협의체를 만들 것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일단은 나토 동맹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딜레마는 예. 한미 동맹은 최강입니다. 미일 동맹도 강력하죠. 그런데 한일 간에는 군사 동맹을 체결할 만한 신뢰관계가 지금 없어요. 예. 국민적 감정도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군사 동맹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과 신뢰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가장 좋은 그림은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죠. 나토처럼. 네.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공약 이런 게 왜 나오냐면 동맹은 어렵고 그러나 일반적인 설린 우호국과 한일 간에 이 사이의 어딘가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관계까지는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동의 대응, 공동의 군사협력, 공동의 안보협력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동맹에 준하는 어떤 제도화 수준은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설린 우호국가와 동맹 사이의 그 어딘가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게 이번에 3자 회동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나토는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방위 체제인데 그러니까 나토에 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나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예. 자동적인 개입, 전체의 대응을 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동맹이 아세안의 경우에 이제 필리핀과 태국이 있거든요. 근데 아세안의 영향권이에요. 아세안은 원래 비동맹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미일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아시아판 나토 그건 구조적으로 지금 가능하지가 않아요. 다만 높은 수준의 영내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체를 만들겠다라는 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더 높은 이 군사 협의체, 협력체라고 하면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 동맹과 어떻게 다른 건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동맹과 이런 강화된 협의체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맹은요. 예. 내가 군사적인 위협을 받으면 같이 받는 걸로 인식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하는 게 그 자동 개입 조항도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자동 개입이 아니라 반자동 개입이에요. 왜냐하면 위협을 받게 되면 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각자의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한미 간에도 사실은 완벽한 자동 개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한일 간에 군사적 신뢰도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개입을 결정한다. 이게 동맹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 체제고 요 밑에 하위 단계의 다양한 협력 체제, 군사협력 연합 체제들은 가능한 거죠. 예.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건이 채택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된 것이 이 삼국 공조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뭐 외부로부터 영내 안보나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협의한다라고 해서
군사 위협 시 뭐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조항도 모든 군사 동맹에서 애매한 부분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삼각 동맹을 맺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 없죠. 그냥 한미일 군사 동맹 맺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수준에 근접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이 나오는 거고 공약이 나오는 거고 예. 이 비전도 나오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핵심은 공약에 들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공약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영내, 영내. 공동 위협, 그 다음에 공동 대응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 영내는 어딜 말하느냐? 바로 인도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공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공간이죠. 예. 그 다음에 공동 위협은 뭐냐? 지금 뭐 기시다 총리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안보로 보면 이제 한반도, 북핵, 그 다음에 대만 문제, 네. 남중국해 문제 이게 세 개가 이제 화약고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신흥기술, 사이버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남는 게 이제 공동 대응이죠. 이제 공동 대응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건 의무는 아니다. 그다음 자동 개입도 아니다. 듀티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택해서 우리 안보에 혹은 우리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동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 그런 동맹에 비하면은 상당히 느슨한 협력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동맹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상당히 많은 단계가 조금 있는 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이 될 것이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한미동맹의 탄생은요. 예. 한국전쟁입니다. 6.25.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주적을 대상으로 협력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변화하면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라크 파병했거든요. 예. 그 한미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벗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공간 범위는 이미 넘어섰어요. 좁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이걸 넘어섰어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한미동맹도 새로운 장으로 갔지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니까 미국 확장 억제가 확실히 필요한 거고 그러나 우리가 또 글로벌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계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온 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지향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에서 지금 한미일이 이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나 한미일이 또 모두 다 각자의 시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 이 한미일 협력은 상당히 높은 새 시대를 여는 건 맞지만 네. 그러나 숙제도 역시 여러 가지로 남겨져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군사 안보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나왔던 이 원칙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맹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제도화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몇 네. 가지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공약은 영내 공동예배에 대한 공동 대응이 주 방안이고, 예. 그러니까 정신은 그러니까 협력 지침이죠. 협력에 대한 방향을 큰 틀에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은 이제 공동의 비전, 그 다음에 이행 방안들, 구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들은 구분이 돼 있고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아마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아마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향후 협의를 갖춰서 아마 갖춰질 것 같고요. 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중일 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먼저예요. 근데 이번에도 회의를 말하거든요. 회담과 회의 차이는 뭐냐면 회담은 한 번에 끝나는 거고 회의는 정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수준이 훨씬 높아진 명칭이에요. 회의가 한 번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회담은 한 번에 끝나는 거고 회담이 한 번이고요. 회의는 예. 일종의 정례적으로 열리는 예, 예. 제도화의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회의라는 명칭 자체가 계속 하겠다는 거죠. 계속 네.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중일 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에
사무국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사실은 그 더 애매한 관계거든요. 근데도 협력 그 실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도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체제 이걸 그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번 한미일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주목을 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 대치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과 혹은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예. 동맹 외교, 좌표 외교,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지금 새로운 위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입지가 확고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전략적 명확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도 최근에 미중 대립 구도에서 블링컨 장관이 방중했거든요. 네. 앨런 제니 재무장관도 방중했거든요. 만났죠. 예. 그래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으로 이 충돌의 구조를 좀 완화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최근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 러시아도 우리에겐 중요한 국가다. 이런 전방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의 전략적 이익은 추구하되 그러나 나머지 경직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남북 관계, 그 다음에 한중 관계.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때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했을 때 일본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때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그 불편한 신경을 드러냈거든요. 왜냐?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니까 일본이 불안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는 한일 관계를 정리하고 남북 관계를 가니까는 일본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는 이 어떤 이 미싱 링크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화되면은 사실 이걸 지렛대로 동맹 외교, 이 전략적 명확성 외교를 하되 나머지 부분을 관리해야 돼요.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또 한러 관계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 명확성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제 숙제가 또 생기는 거죠. 나머지 분들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우리의 숙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 실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 강대강 대치 국면 한번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2017년은 더 위험했죠. 뭐 로켓맨이니 뭐 핵단추니 뭐 내위에 뭐 거의 뭐 일촉즉발까지 갔지만 있었고요. 바로 대화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국면은 끝없는 충돌일 것 같지만 양측이 피로감이 있거든요. 미중 관계처럼 북한도 사실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철 강경파가 등장했으니까 도발만 할 것 같다 그러지만 김영철이 대화를 할 때도 앞장섰거든요. 서울도 갔고 미국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명분과 실리만 보장되면은 아마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백악관이 어제죠 얘기했거든요. 동일한 얘기.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최근에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 이후로 대화가 또 많았다 이렇게 있거든.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고리가 생겼거든요. 비핵화 협상 갖고는 서로 자존심 조건이 있지만 트래비스 킹 이병 갖고는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북한도 피로감이 있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연대 한미일 간의 북중러의 대립이라고 하는 특히 북러 관계 강화라는 이런 뉴노멀 시대가 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북러 관계가 그 미래는 아니거든요. 임시 방편은 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화 여지도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최근에 이제 휴전 협정일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뭐 두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대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의 어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일단 미중이 대화 모드로 들어갔고요. 물론 미중의 대립 구도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북러는 향후에 상당히 빠르게 협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절박하거든요. 지금 전선에서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첨단 무기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탄약이 없어요. 재래식 무기에서. 재래식 무기 탄약, 포탄, 예. 로켓 포탄, 소총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 거고 휴전을 해도 이 피해 전쟁 지역 복구하려면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관계는 이 남북 관계, 한미일 관계 없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군사 협력까지도 아마 노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해서 체제의 내고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는 김정은 체제가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나온 그렇게 여러 번 정상회담에 나온 건 뭐냐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없이는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우리 입장과 한미 입장과 핵을 손에 쥐고 전략적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얻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에서 돌파가 지금 마련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는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의 딜레마는 뭐냐면 예.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러시아의 국력 약화, 국제적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차이나 피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고도 성장, 경제적 어려운 거고 경제 내부적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누적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가뭄의 단비는 될 수 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겉으로는 강대강이지만 아니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이 지금 대미 강경책을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만난다가 아니라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조건 없이 만나자 그러는 거고, 북한은 트럼프 정권 때 한번 당해봤으니까 조건을 미리 알려달라는 거고, 예.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지 양측이 대화 안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한미일 북중러의 관계 좀 더 민감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엔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번에 의제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일본이 곧 방류하겠다라는 어떤 상황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올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은 오염수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일본을 적극적으로 일본 입장을 예. 지지하고 있고, 근데 우리 정부도 사실은 한일 관계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거의 한 60, 70%, 70% 내외가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저 휘발성에 있는 주제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양자간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오늘 이제 한미일, 그러니까 이 한미일이 입구지, 네. 이게 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신뢰관계가 쌓여야만 한일 관계가 완전히 풀리는 거지, 지금 한일 관계가 풀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독도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과거사 문제, 당장 한 2주 내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그 양 정상이 다룰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다룰 이유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외교 행보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반대쪽의 입장도 있거든요. 이 방향을 좀 정해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외교는요, 예. 결과가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줬다, 많이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이니셔티브의 성과,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욕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점수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에 옳다 그러다 이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그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이 평가하는 거고, 아니라면 이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이번에 만남을 앞두고 미 국방부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일본의 명칭을 고수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은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 좀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한미일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일의 어떤 역사 관계라든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으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해야죠. 예. 그러니까 안보 협력을 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 다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돌파구를 마련한 것뿐이지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 우리의 네. 높아진 국격,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우리 입장, 기존 입장이나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어떤 결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입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원하는 한일 관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풀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거고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금 윤석열 이니셔티브, 한일 관계 이니셔티브가 동력을 좀 많이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고 주제가 있지만 군사적인 문제가 좀 주목이 되기도 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나토의 동맹이 아닌 동맹 차원의 어떤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쿼드라던가 이 오커스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상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쿼드는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인도라 일단 볼륨 15억이지만 상당한 전략적 자율성이 있어요. 인도 무기의 70%가 러시아제예요. 예. 심지어 핵추진 인도가 쓰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도 러시아에서 임대해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림 안에 그냥 딱 들어맞는 퍼즐이 아니에요. 네. 일부는 맞춰 있지만 인도의 나름대로 전략적 자율성 전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쿼드는 아직 구체화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오커스는 이게 영미 동맹이죠. 영국, 미국, 호주. 앵글로색슨. 그렇지만 이 오커스도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호주에게 핵잠수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주느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커스는 그나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미일이 그 오커스까지 간다?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한미일은 말했지만 일반적인 설린 우호국가와 동맹 사이에 그 어디에선가의 어떤 제도화의 수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계적으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신뢰 형성에는 한일 관계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죠. 예. 동맹까지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숨가쁜 1박 4일간의 일정 속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남았고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반 일정 마무리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이시나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미 한미 간에는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상당히 최강의 핵에 기반을 둔 동맹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예. 전환됐고 한일 관계는 이제 물꼬를 튼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 협력 체제라는 뉴노멀이 이제 입구를 형성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이 새 정상이 말하는 새 역사적 장에 맞는 성과는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원칙, 정신, 공약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제도화된 협력 체제도 마련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걸 구체화해 나가는, 이걸 구현해 나가는 아마 구체적인 실무적 절차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이 한미일 정상 관계의 어떤 새 장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미일 정상의 이 만남,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